오늘부터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에서도 방역 패스가 적용됩니다. 백신 접종 증명서나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또는 접종 예외 확인서가 있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될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000명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신규 확진자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전 세계적인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해외에서 들어온 사람 가운데 확진자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20여일 앞두고 베이징 인근 텐진에서 처음으로 오미크론 감염이 확인돼 중국 당국이 비상 방역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미국에서는 오미크론 확산으로 최근 하루 평균 확진자가 70만 명을 넘었습니다. 네, 오늘도 전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과 매우 나쁨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는 수도권과 충남에 이어서 충북과 전북, 세종 지역으로 확대됩니다. 여야 대선 후보들이 공약을 잇따라 발표하면서 표심 잡기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비정규직 공정수당 확대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병사 월급 200만 원을 약속했습니다.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이 지난달부터 시행됐지만 SNS에서는 여전히 아동 성착취물 등 불법 영상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대화방 관리자는 직접 여성을 초대해서 나체 사진을 올리도록 하는가 하면 미성년자를 소개해주겠다고 제안하며 돈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1월 10일 굿모닝 YTN 시작합니다. 방역 패스 시행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오늘부터 백화점과 대형마트도 그 대상에 포함됩니다. 접종 완료 후 6개월이 지난 경우엔 추가 접종을 해야만 방역 패스 효력이 유지됩니다. 최명신 기자입니다. 오늘부터는 3,000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점포를 이용하려면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나 48시간 내 발급받은 PCR 음성 확인서 등 방역 패스가 필요합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대규모 서점, 농수산물 유통센터가 적용 대상입니다. 소규모 점포나 슈퍼마켓, 편의점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코로나19 완치자나 의학적 이유 등으로 방역 패스를 적용받지 않는 예외자는 격리 해제 확인서나 예외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단 방역 패스 예외 대상자인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대규모 점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난 3일 시행된 방역 패스 유효 기간의 계도 기간이 종료되면서 오늘부터는 접종 완료 6개월이 지났는데도 추가 접종을 하지 않으면 접종 완료자로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추가 접종을 했다면 접종 후 14일이 지나지 않아도 곧바로 효력이 생깁니다. 3차 접종을 포함하여 아직도 접종을 받지 않으신 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서둘러 접종에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방역지침 위반에 대한 제재도 이루어집니다. 방역 패스 없이 적용시설을 이용하다 적발되면 이용자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고 시설 운영자는 위반 횟수에 따라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와 함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방역 패스 효력을 놓고 법정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법원이 이르면 이번 주 결론을 낼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됩니다. 정부는 미접종자를 보호하고 의료체계 붕괴를 막기 위해 방역 패스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일부 의료진은 방역 패스로 기본권이 지배받는 등 명확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2,80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그제 같은 시간 3,102명보다 297명이 적습니다. 수도권이 1,819명, 수도권 외 지역이 986명입니다. 이에 따라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는 3,000명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세계 곳곳에서 감염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가 유행하는 가운데 어제 발표된 해외 유입 신규 확진자 수가 236명으로 역대 두 번째로 가장 많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는 아프리카 해역에 파병된 청해부대 확진자 270명이 해외 유입으로 분류된 지난해 7월 22일 309명에 이어서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신규 해외 유입 확진자 수입니다.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올해 1월 1일 사이 국내 지역사회 확진자 중에서는 4%, 해외 유입 중에서는 69.5%가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중국의 수도 베이징과 가까운 항구 도시 텐진에서 처음으로 오미크론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네,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중국은 텐진에 사는 모든 시민에 대해서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하는 등 비상방역에 들어갔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베이징에서 가까운 수도권 도시인 텐진시에 새벽부터 줄이 늘어섰습니다.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려는 사람들입니다. 20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뒤 주민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검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확진자 중 적어도 2명이 전염성이 높은 오미크론 변이 양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我们第一时间接到区指的统一的要求和安排，通过街道、社区还有网格员3级精准的摸排之后，把这个人员按照分时段， 오미크론 감염자 2명은 지역 감염으로 추정되고 있어 중국 당국이 더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10여 건의 오미크론 감염 사례가 보고됐지만 대부분 외국에서 입국해 격리된 사람들이었습니다. 텐진시는 더 이상의 확산을 막기 위해 2개 노선의 일부 지하철역을 폐쇄하고 텐진 시내 주거단지 여러 곳을 봉쇄했습니다. 1,500만에 가까운 텐진 시민 전체에 대한 검사를 이틀 동안 실시합니다. 중국은 확진자가 발생하면 해당 지역을 봉쇄하고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한 PCR 검사를 통해 숨어있는 감염자를 찾아내는 강력한 제로 코로나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4일 베이징에서 개막하는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베이징 인근 도시에서의 오미크론 발견으로 중국 당국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미국에서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면서 하루 평균 확진자가 7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현지 시각 9일 일주일 동안 하루 평균 확진자가 이전 일주일과 비교해서 78% 증가한 70만 5,620명을 기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처럼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미국의 누적 환자는 6천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존스홉킨스 대학 집계 기준 누적 환자는 5,980만여 명, 사망자는 83만여 명에 달합니다. 네, 올해 첫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된 휴일, 하늘은 짙은 미세먼지로 뒤덮였습니다. 도심은 비교적 한산했지만 또 겨울방학을 만끽하고 싶은 아이들은 눈썹 매장 등 겨울 놀이터로 향했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서울에 뿌연 미세먼지가 내려앉았습니다. 도심을 내려다보던 북한산은 모습을 감췄습니다. 건물들도 먼지 속에 몸을 숨겼습니다. 수도권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모두 매우 나쁨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미세먼지가 뒤덮은 도심은 화창한 휴일과 비교해 인적이 드문 모습입니다. 주말을 맞아 나들이 나선 시민들은 흐린 하늘이 야속하기만 합니다. 숨 쉴 때 살짝 막히는 게 살짝 없지 않아 있어요. 일단 친구가 놀러 오자 해갖고 원래 한강 갈 예정이었는데 지하철 잘못 타갖고 일로 오게 됐어요. 너무 흐릿한데 좀 아쉬운 타이밍이 온 것 같아요. 좀. 잠시만 밖에 있어도 목이 칼칼해지는 탓에 오히려 실내 공기가 맑게 느껴집니다. 코와 입이 너무 불편한 것 같았어요. 마스크를 썼음에도. 네, 외부보단 실내가 나은 것 같아요. 오랜만에 나와서 가족끼리 좋은 즐거운 시간 보낸 것 같아요. 그래도 겨울방학을 맞은 아이들은 엄마 아빠 손을 이끌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바이러스와 미세먼지 막아주는 마스크를 방패 삼아 신나게 달립니다. 생각보다 가파른 경사로 앞에서 겁먹은 얼굴도 잠시, 웃음은 떠나질 않습니다. 기분이 머릿속이 울렁거리긴 하지만 뭔가 떨리고 눈썰매 타니까 좋았어요. 친구들이랑 오늘 오기로 약속해서 왔어요. 친구들도 저한테 엄청 잘해줘서 다음에도 또 놀고 싶어요. 코로나19에 탁한 공기까지 뒤덮여 마음껏 즐기기는 힘들었지만 시민들은 저마다의 방법으로 이겨내며 휴일을 보냈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네, 어제 수도권과 충남 지역에 내려졌던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오늘은 충북과 세종, 전북 지역까지 확대됩니다. 환경부는 어제 수도권과 충남에 이어서 오늘은 충북과 세종, 전북 지역에도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되면 수도권 지역에 있는 석탄발전소 4기는 감축 운영을 하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은 제한되며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또 폐기물 소각장 등 공공사업장에서도 배출 저감 조치가 실시되고 건설 공사장에서는 공사 시간을 바꾸거나 살수차를 운영하고 방진 덮개를 씌우는 등의 조치가 시행됩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혐의를 받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임원들과 화천대유 핵심 관계자들의 첫 공판이 오늘 열립니다. 최소 1,827억 원 배임 혐의를 두고 검찰과 피고인들의 날선 공방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동호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대장동 사건의 첫 공판을 엽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 석 달여 첫 공판 준비 기일이 열린 지 한 달 만입니다. 피고인은 모두 5명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재직했던 유동규 전 본부장과 정민영 전 실장, 민간업자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천화동인 4호와 5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입니다. 정식 공판인 만큼 모든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해야 해 그동안 카메라에 포착되지 않았던 정영학 회계사도 처음으로 포토라인에 서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을 포함한 민간업자들에게 막대한 특혜를 몰아준 설계자로 지목됐지만 검찰에 녹취록을 제공하는 등 수사에 협조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최소 1,827억 원에 달하는 배임 혐의입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민간 사업자에게 막대한 개발 이익이 귀속될 수 있도록 사업 전반에 걸쳐 편의를 제공했고 업자들은 그 대가를 일부 지급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반면 대다수 피고인은 검찰의 공소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배임과 뇌물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합법적인 절차를 거친 사업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선 공판 준비 기일에선 공범에서 내부 고발자로 돌아선 정 회계사만 혐의를 인정했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모두 부인했습니다. 이날 재판에선 피고인들의 범행 공모 정황이 담긴 이른바 정영학 녹취 파일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 측의 신경전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 회계사의 다른 피고인들은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복사를 요구했지만 검찰은 외부로 유출되면 사생활 침해 등 위험이 크다며 이를 반대해왔습니다. 다만 재판부가 첫 공판을 앞둔 지난주에 파일 복사 명령을 내린 만큼 복사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네, 오늘 새벽 1시 40분쯤 서울 마포구 상수동에 있는 3층짜리 다가구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50분 만에 꺼졌고 20대 주민 한 명이 다리를 다쳐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어젯밤 9시 40분쯤 전북 전주시 덕진구 장동에서 편도 3차로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인도 옆 전봇대를 들이받고 뒤집혔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고 50대 운전자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하고 조만간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SNS에서 반려견을 목줄만 잡고 공중에서 빙빙 돌리거나 때려 학대하는 영상이 퍼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동물권 단체 케어는 SNS에 서울 은평구 가련동에서 벌어진 사건이라면서 해당 영상을 올리고 반려견을 학대한 남성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며 학대자 신원을 알면 제보해달라고 적었습니다. 네, 어젯밤 전국 곳곳에서 KT IPTV 서비스인 올레TV 일부 채널이 먹통이 돼 시청자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네, 어젯밤 11시쯤부터 40여 분 동안 서울과 경북, 대구, 부산 등 일부 지역에서 올레TV를 통해 KBS, MBC, SBS, EBS를 비롯한 지상파와 또 일부 종합편성 채널이 송출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자정을 넘겨 대부분 복구됐지만 고객센터에 문의가 폭주하면서 가입자들이 제대로 안내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정치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어제 지하철에서 시민들을 만나고 소상공인과 청년들의 목소리도 들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된 젠더 이슈에는 기성세대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걸 이용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검사로 전날 일정을 건너뛴 이재명 후보는 음성 판정을 받자마자 곧장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서울 종로에서 홍대까지
지하철을 타고 길거리를 걸으며 시민들과 만나 바닥 민심을 다졌습니다. 직장이죠. 요새 직장 구하기 되게 어려운데. 네? 직장 구하기 어렵잖아요. 요즘이 좀 더 심하죠. 다들 너무 어려워서 진짜 문제예요. 여기 발맞춰 수도권 민심이 가장 민감한 부동산 대책도 꺼내들었습니다. 다양한 기본주택 공급과 실수요자 금융 지원을 통해 내 집 마련을 돕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특히 민간 영역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고 분양원가 공개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간의 분양가들이 지나치게 과중하게 책정이 되면서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라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적정한 선을 넘어서는 분양가는 통제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배달 노동자, 아르바이트생 등 청년층과의 소통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최근 정치권에 논란이 되고 있는 젠더 이슈를 두고선 청년 세대의 남녀 갈등은 생존 문제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기성세대가 정치적 목적으로 갈등을 격화시키고 있다고 꼬집으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에둘러 비판했습니다. 기성세대들이 정치적 목적으로 한쪽 편을 들면 안 된다. 표 많이 드는 쪽 편 들어서 갈등을 격화시키면 어떡합니까? 그게 정치의 책임성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무책임하다. 이 후보는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정부 지원 대폭 확대를 주장하며 기획재정부 관료들의 책상머리 생각 때문에 진척이 되질 않았다고 거듭 날을 세웠습니다. 휴일 반나절 동안 숨가쁜 행보 속에 소상공인과 청년, 부동산 민심을 두루 훑은 이 후보는 이번 주 구체적인 경제정책 공약을 발표하며 이재명표 성장 전략의 청사진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최근 한 줄짜리 공약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이른바 2대남에 맞춘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엔 병사 월급을 200만 원까지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갈등을 봉합한 이준석 대표의 전략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병사 봉급 월 200만 원. 윤석열 후보가 SNS에 올린 세 번째 단문 공약입니다. 지난 6일과 7일 올린 무고죄 처벌 강화와 여성가족부 폐지에 이은 이른바 2대남 맞춤형 공약입니다. 최저임금제도 취지에 비추어서 그게 공정과 상식에 맞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 공약을 발표를 한 것이고요. 온라인 게임 인증 절차를 개선해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겠다는 공약도 내놨습니다. 게임 전문 매체와 서면 인터뷰에서 게임 중독 규제 법률 개정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고 했다가 젊은 층을 중심으로 거센 항의를 받은 만큼 이를 만회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윤 후보가 마트에서 멸치와 콩을 산 사진이 회자되면서 이른바 멸공 인증 릴레이가 번지는 것에 대해선 이같이 답했습니다. 집 가까운 마트에 가서 필요한 물건을 산 겁니다. 지난주 이준석 대표와 극적 화해한 이후 공약 내용과 형식이 확연히 달라진 건데 이 대표가 사실상 선대본부를 장악한 거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공약 관련해가지고 이준석 대표 중심으로 바뀌었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그런 거 제가 하는 역할도 있고 아닌 것도 좀 더 재밌는 아이디어도 지금 생각하는 거 있으세요? 뭐 여러 가지 있고 하나씩 이제 풀어놔야죠. 선거대책기구 개편도 마무리됐습니다.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6개 본부를 선거대책본부와 정책본부 2개로 재편하면서 조직 규모를 대폭 축소했습니다. 김한길 위원장이 사퇴한 새시대 준비위원회는 정권교체 동행위원회로 바꾸고 후보가 직접 위원장을 맡기로 했습니다. 윤 후보는 이번 주 구체적인 정책 구상을 밝힐 신년 기자회견을 준비 중인데 지지율 반등을 끌어낼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제3지대 후보들도 정책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형사처벌이 가능한 최소 나이를 낮추겠다고 공약했고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반려동물 건강보험을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엄윤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2박 3일 동안 충청 지역을 순회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자신이야말로 실물 경제를 알고 경험한 유일한 사람이라며 다른 후보들과 차별화했습니다. 저는 벤처기업가로 모든 후보들 가운데서 저 혼자 회사를 만들고 돈 벌어보고 직원들 월급 줘본 사람입니다. 세금으로 나눠주기만 한 다른 후보들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는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고 안 후보만 홀로 상승했다는 여론조사가 나온 가운데 단일화 논의에는 더욱 뚜렷하게 선을 그으며 대선 승리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제가 당선되기 위해서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제가 정권 교체를 할 겁니다. 단 일의 생각도 없으신 거죠? 제가 정권 교체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형사 미성년자, 이른바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만 14세에서 만 12세로 낮추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범죄 수법과 잔혹성이 성인 못지 않은 경우가 많은 만큼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반려동물 가구 1,500만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동물보호센터를 찾은 자리에서 반려동물 생애복지 공약을 발표하면서 공공건강보험 도입과 번식장 폐지를 강조했습니다. 공공적 성격의 반려동물 건강보험을 도입하겠습니다. 보험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반려동물 의료비를 소득공제에 추가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공공 반려동물 장례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새로운 물결 김동연 후보는 경제전문 유튜브 채널에서 경제부총리 시절 최저임금과 법인세 인상 당시 현 정부 측과 대립했던 경험을 털어놓으면서 주택 예약제를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부동산 대책할 적에 크게 싸웠습니다. 거의 고성에 오갔어요. 최저임금 때도 그렇고 법인세 인상 때도 공급에서 관건은 패스트 트랙입니다. 그러면은 저 같으면 주택 예약제를 하겠습니다. 양강 후보에 맞서 제3지대 후보들 역시 생활 밀착형 공약 발굴에 힘을 쏟으며 국민 시선을 돌리기 위해 애쓰는 모습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오늘 일하는 여성 지원을 주제로 신생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 오후 서울 동작구에서 여성의 고용 유지와 일 생활 균형 등을 위한 콘텐츠를 개발해 운영하고 있는 기업 대표들과 대화를 나눌 예정입니다. 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일하는 여성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 필요성 등을 강조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지난 7일 수도권 광역교통망 관련 정책을 발표한 데 이어 이번엔 인천역 앞에서 지역의 핵심 교통 공약을 발표합니다. 또 인천의 중소기업 현장을 방문해서 근로환경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대한노인회를 찾아 노인의 권익 신장과 복지 증진을 약속할 계획입니다. 윤 후보는 내일은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국가 운영에 대한 비전을 밝히고 야권 단일화 문제와 배우자 김건희 씨의 향후 행보 등에 대해서도 답을 할 예정입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기술 혁신을 통해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겠다는 그린 경제 공약을 발표합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오늘 오후 여의도에서 열리는 더 좋은 나라 전략 포럼 초청 특강에서 선진 5대 강국 이른바 G5를 향한 과학기술 중심 국가 전략 비전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6월에 어머니로 불리던 고 이한열 열세 어머니 배음심 여사가 향년 82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빈소에는 고인의 마지막을 함께하려는 조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김민성 기자입니다. 배은심 여사는 민주화 운동을 위해 35년을 바쳤습니다. 그 시작은 지난 1987년이었습니다. 아들 이한열 열사가 민주화 시위 도중 경찰의 최루탄에 맞아 숨진 게 계기였습니다. 이후 배 여사는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을 만나 민주투사로 거듭났습니다. 특히 422일간의 국회 앞 천막농성으로 민주화 운동 보상법과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끌어낸 건 배 여사의 대표 업적입니다.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배 여사는 지난 2020년 6월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았습니다. 어머니는 전태일이 옆에 가 계시고 종철이 아버지 아들하고 같이 있어서 나 혼자 오늘 이렇게 훈장을 받습니다. 배 여사는 최근까지도 활발하게 활동하다 향년 82세를 일기로 눈을 감았습니다. 조문객들은 생전 쉴 틈 없던 고인의 안식을 기원하며 그 뜻을 이어가겠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아들을 옆에 가서 모든 거 다 잊고 그동안에 열심히 사셨으니까 지금은 편안하게 아들과 좀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평생을 자식까지 잃으면서 민주화에 헌신하셨기 때문에 슬픔을 애도하고 한편으로 슬픔을 가누면서 어머님의 그 유지에 충실하려고 생각합니다.
평범한 어머니에서 모든 민주투사의 어머니로 살아온 고 배은심 여사. 여사는 그간 한시도 잊은 적 없는 넷째 한이, 고 이한열 열사를 만나러 저만치 훨훨 날아갔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네,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을 막는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이 지난달 시행됐지만 일부 SNS 대화방에서는 여전히 N번방과 박사방 등에 퍼진 아동 성착취물이 유통되고 있는 사실이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대화방 관리자는 직접 여성을 초대해서 나체 사진을 올리도록 하는가 하면 또 미성년자를 소개해주겠다고 제안하며 돈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신준명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참가자가 40여 명에 달하는 SNS 비공개 대화방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건씩 불법 음란물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여성 나체 사진과 함께 신상 정보라며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가 적힌 게시물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대화방 참가자들은 사진 속 여성의 외모를 평가하며 악의적인 성희롱 발언을 주고받는가 하면 직접 전화해보니 황급히 끊더라는 등 장난 전화 후기를 공유하며 2차 가해를 일삼기도 했습니다. 해당 대화방에서는 해외에 서버를 둔 웹하드 링크도 수시로 공유되고 있었습니다. 확인 결과 N번방과 박사방에서 제작 유포된 것으로 추정되는 미성년자 성착취물 등 불법 영상이 최소 수백 개 이상 저장돼 있었습니다. 대화방 관리자는 돈을 내면 자신의 노예인 10대 여학생을 소개해주겠다는 제안도 했습니다. 실제로 이 관리자가 미성년자라며 대화방에 초대한 여성은 관리자가 시키는 대로 얼굴과 노출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돈을 내고 초대된 참가자들에게 텔레그램 등의 VIP방을 곧 만들 거라고도 홍보했습니다. 조주빈의 박사방과 유사한 운영 방식입니다. 실제로 관리자는 자신의 SNS에 대화방 홍보글을 올린 뒤 참가자가 모이면 글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추적을 피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N번방과 박사방 사태를 겪은 뒤 관련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달 10일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이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오픈 대화방 등만 제재할 수 있을 뿐 비공개 SNS 대화방에서 사적으로 영상을 공유할 경우 막을 수 없다는 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전문가들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등이 검거된 뒤에도 온라인 공간에 숨어 활동하는 또 다른 조주빈들로 인해 피해자들은 여전히 2차, 3차 피해로 고통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조주빈들이 계속 활동하고 있고 보안성과 이제 안전성이 강화된 매체들로 점점 더 이동하고 있고 과거에 있었던 그런 아동 성착취물들은 더 많이 퍼져나가고 있거든요. YTN 취재진은 문제의 SNS 단체 대화방과 웹하드 링크를 경찰에 제보했습니다. 또 취재 과정에서 확보한 수백 기가바이트 용량의 불법 성착취물도 증거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네, 오스템 임플란트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된 직원 이모 씨는 횡령한 돈을 모두 주식에 투자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이 씨가 횡령한 회사 돈 1,980억 원 전부를 주식 매입하는 데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이번 사건 전에도 회사 돈을 수차례 횡령해 주식에 투자했는데 감당하기 어려운 손실을 보자 이를 메꾸기 위해서 1,430억 원을 한꺼번에 빼돌려 주식 투자한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행적을 토대로 이 씨가 윗선의 지시를 받아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기보다는 개인의 이익 추구를 위해서 회사 돈을 횡령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에디슨 모터스와 쌍용차가 막판 협상을 진행 중인 가운데 법정 기한인 오늘까지 계약이 체결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에디슨 모터스와 쌍용차 측은 어제 늦게까지 운영자금 활용 방법 등을 두고 세부 협상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는데 쌍용차 측은 에디슨 모터스의 자금력 등을 다시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약 양측이 끝내 세부 사항이 합의하지 못한다면 에디슨 모터스의 쌍용차 인수는 무산될 수 있지만 업계에서는 법정 기한인 오늘에 맞춰서 계약이 체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파키스탄 북부 고원 관광지에 폭설이 내리면서 차량 수천 대가 고립됐습니다. 영하의 기온에 눈 속에서 밤을 새우다가 20명 넘는 사람이 동사했습니다. 브라질에서는 유명 관광지 협곡에서 바위 절벽이 무너져 관광 보트를 덮치면서 수십 명이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강성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파키스탄 북부 판자부주 고원 관광지 무루리 지역입니다. 지난주 이곳에 많은 눈이 내리면서
설경을 즐기려는 관광객들이 대거 몰렸습니다. 하지만 지난 7일 금요일 저녁 매서운 강풍과 함께 기록적인 폭설이 계속되면서 수천 대의 차량이 오도가도 못하고 고립됐습니다. 영하 8도까지 떨어진 강추위와 1m까지 쌓인 눈 속에 관광객 수천 명이 차량 안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하지만 차량의 기름도 떨어지고 음식도 떨어지면서 밤사이에 봉사자가 무려 22명이나 발생했습니다. जितनी भी हरकतें हुई हैं ना बस पूरा मुल्क जिसे कहते हैं ना जी इस टाइम उनके साथ बराबर का शरीक गम में डूबा हुआ है। बस कुदरत का ये फैसला था, उनके प्यारों के यही साल लिखे हुए थे और बहुत नबील इंसान थे वो। अब देखें ना 8 मई थे जितनी भी हुई हैं, अब उन पर तो क़यामत टूट पड़ी ना। 브라질 남동부 푸르나스 호수 협곡입니다. 갑자기 협곡의 절벽이 무너져 내리면서 부근을 지나던 소형 관광보트 3척을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7명이 숨지고 3명이 실종됐으며 30여 명이 다쳤습니다. 푸르나스댐 건설로 형성된 협곡은 아름다운 자연 경관으로 유명해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곳입니다. 브라질 당국은 최근 며칠째 계속된 폭우로 절벽의 지반이 약해져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강성욱입니다. 카자흐스탄의 대규모 유혈 시위는 긴장 속에서 차츰 안정을 찾고 있습니다. 5천 명이 넘는 시위자가 체포됐고 나자르바예프 전 대통령은 현 대통령에게 안보회의 의장을 이양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규모 유혈 시위가 휩쓸고 간 수도 알마티. 여전히 경찰차가 보이지만 도로에 일반 차량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간간히 들리던 총소리도 멈췄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외출 자제를 강조하고 인터넷은 국영 매체로 제한하는 등 불안한 모습입니다. 러시아에 연고가 있는 주민들은 짐을 싸서 도시를 떠나기도 합니다. абсолютно все здания, ну, как вот, знаете, война настоящая. Абсолютно все торговые центры, абсолютно все рестораны, кафе, ну, в общем, все разрушено. 카자흐스탄의 대규모 유혈 시위는 긴장 속에서 겉모습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러시아 공수부대가 주도하는 평화유지군이 파견된 뒤 사흘 만에 완전히 장악된 모습입니다. 카자흐스탄 정보기관 KGB의 수장이 체포되는 등 시위대 수천 명도 붙잡혔습니다. Все военнослужащие российского контингента прошли специальную подготовку и имеют реальный боевой опыт. 사실상의 실권자로 알려진 나자르바예프 전 대통령은 토카예프 현 대통령에게 국가안보회의 의장직을 이양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카자흐스탄 수도에 머무르며 토카예프 대통령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하는 등 해외 도피설도 부인했습니다. 구소련 시절 30년간 통치했던 나자르바예프 전 대통령은 퇴임 후에도 국가안보회의 의장직을 유지하고 정치력을 행사해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위 사태에서 카자흐스탄 국가안보위원회 주요 인사들이 국가 반역 혐의로 체포된 것을 두고 또 다른 해석이 제기됐습니다. 나자르바예프 전 대통령 측근들이 토카예프 대통령을 몰아내려고 이번 사태를 기획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동작물의 기세가 절정에 이를 때쯤 되레 활기를 띠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국내 최대 황태 주산지인 강원도 인제 황태마을입니다. 홍성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강원도 설악산 끝자락 인제군 용대리. 통나무 덕장마다 명태가 촘촘히 내걸렸습니다. 강추위가 시작되면 황태마을에서 펼쳐지는 풍경. 올해는 추위가 빨리 시작돼 작업도 벌써 막바지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자연에 의존하잖아. 그래서 우리는 하늘하고 동업한다래. 잦은 폭설과 설악산 골짜기의 매서운 칼바람, 그리고 15도 이상의 큰 일교차. 이 혹독한 겨울 날씨가 황태 생산엔 최적입니다. 덕장에 빼곡하게 걸린 이 생선, 아직은 꽁꽁한 동태입니다. 겨우내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해야 하지만 인제군 용대리의 특산품 황태로 거듭나게 됩니다. 국내 황태 생산의 70%를 차지하지만 매년 사정은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값싼 중국산 황태 수입에 애를 먹었는데
코로나19 여파까지 겹쳐 수요가 평년의 3분의 1까지 줄었습니다. 매년 3천만 마리가 넘는 명태가 덕장에 내걸렸지만 올해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마을 황태식당과 판매점도 활기를 잃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매출액이 급감하는 건 뭐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특단의 대책을 세우기는 어렵지만 비대면적인 그런 뭐 이렇게 인터넷 쇼핑몰이나 코로나19 장기화에 생산량을 크게 줄인 용대리 황태. 하지만 평년보다 일찍 시작된 추위에 품질은 어느 해보다 좋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홍석입니다. 오늘도 미세먼지가 비상입니다. 대기가 정체되면서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의 먼지 농도가 나쁨에서 매우 나쁨 수준을 오르내리고 있는데요.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현재 초미세먼지 농도가 80 마이크로그램 안팎으로 평소보다 3배에서 4배가량 높게 치솟아 있습니다. 수도권과 충청, 전북과 경북 지역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도 발효 중입니다. 출근길에는 미세먼지 차단이 가능한 KF80 이상의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수도권과 충청 그리고 전북에는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도 시행됩니다. 오늘 새벽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공공사업장과 공사장은 운영 시간을 단축하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이 제한됩니다. 오늘은 추위 걱정 없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2.7도, 대전은 영하 4.1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낮에는 서울 5도, 광주 9도, 대구는 10도까지 올라서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오늘 밤 사이에는 비나 눈 소식도 있는데요. 중부와 호남, 경북 북부 내륙에는 1cm 안팎의 적은 눈이 내리겠지만 제주 산간 많은 곳에는 30cm 이상의 폭설이 쏟아지겠습니다. 눈구름과 함께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내일부터는 다시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다행히 찬바람이 불면서 내일 오후부터 미세먼지는 해소되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홍나실입니다. 오늘부터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에서도 방역 패스가 적용돼 백신 접종 증명서나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접종 예외 확인서가 있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될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000명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20여일 앞두고 베이징 인근 텐진에서 처음으로 오미크론 감염이 확인돼 중국 당국이 비상방역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미국에서는 오미크론 확산으로 하루 평균 확진자가 70만 명을 넘었습니다. 오늘도 전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과 매우 나쁨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는 수도권과 충남에 이어 충북과 전북, 세종 지역으로 확대됩니다. 소방관 3명이 순직한 평택 화재 현장의 합동 감식이 오늘 오전 진행됩니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은 합동 감식을 통해서 화재 발생 위치와 화재 확산 원인, 소방관 사망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코로나19 하루 확진자는 연일 3,000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체 확진자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해외 유입 사례는 역대 2번째로 많은 숫자를 기록했습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3,376명으로 전날보다 134명 줄었습니다. 지난주 4,000명대로 올라갔던 신규 환자는 최근 사흘 연속 3,000명대를 유지했습니다. 문제는 해외 유입 신규 환자가 236명으로 아프리카 해역에 파병된 청해부대 확진자 270명이 해외 유입으로 분류된 지난해 7월 22일 309명에 이어 역대 2번째로 가장 많았다는 점. 미국에서 온 환자는 115명,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국가가 54명, 유럽 국가 35명, 아프리카 국가 9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적별로는 내국인 대 외국인 비율이 7대3 정도였는데 세계 곳곳에서 델타 변이보다 전파력이 2~3배 빠른 오미크론 변이가 유행하면서 우리와 교류가 많은 국가에서 입국하는 신규 환자도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올해 1월 1일 사이 국내 지역사회 확진자 중에선 4%, 해외 유입 중에선 69.5%가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됐습니다. 1월 말 2월 중순에 오미크론 변이주가 주 우세주가 된다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미국이나 영국의 사례를 봤을 때 확산세가 커질 거거든요.
위중증 환자는 17명 줄어 821명입니다. 11일 연속 감소세를 보였고 나흘 연속 800명대입니다. 사망자는 51명 들어 누적 6,037명, 6,000명 선을 넘어섰습니다. 한때 90%에 근접하던 수도권의 중환자 전담병상 가동률은 전날보다 1.4%포인트 낮아진 50.6%를, 전국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전날보다 1.6%포인트 낮아진 47.5%를 기록했습니다. 전반적인 지표는 호전됐지만 방역당국은 이동량이 늘어나는 설 연휴를 앞두고 있는 만큼 일상 회복으로 가기에 안심할 수준이 아니라며 신중한 입장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2,80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그제 같은 시간 3,102명보다 297명이 적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이 1,819명, 수도권 외 지역이 986명입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는 3,000명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방역 패스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오늘부터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 2,000곳에도 방역 패스가 적용됩니다. 정부는 다만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오늘 16일까지 일주일간의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QR코드 확인을 하지 않는 소규모 점포나 슈퍼마켓, 편의점 등은 방역 패스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지난 3일 시행된 방역 패스 유효 기간의 계도 기간이 종료되면서 오늘부터는 접종 후 180일이 지났는데도 추가 접종을 하지 않으면 접종 완료자로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방역 지침 위반에 대한 제재도 이뤄집니다. 방역 패스 없이 적용시설을 이용하다 적발되면 이용자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고 시설 운영자는 위반 횟수에 따라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와 함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영업시간 제한이 없던 지난해 11월 일상 회복 때 카드 사용액과 구인이 크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환자 증가에 거리 두기 강화가 이어지면서 신년 경제 지표에 다시 빨간불이 들어왔는데요. 거리 두기의 효과는 대유행이 반복될수록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일상 회복의 힘은 고스란히 숫자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1월 일상회복 때 카드 승인액은 1년 전보다 11조 원 가까이 뛰었습니다. 일할 사람을 찾는 구인 수는 지난해 11월 한 달에만 27만 건으로 최근 3년 가운데 최대치였습니다. 그동안 촉박하게 시간에 쫓겨서 드시다 나가셨으면 이제는 좀 편안하게 드시다 나갈 수 있는. 하지만 이어진 거리두기 강화에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경기가 나빠질 거라 예상하는 소매 유통업체들의 수가 더 많아졌고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 역시 위축됐습니다. 고용도 마찬가지여서 KDI는 최근 대면 서비스업 일자리 회복세가 약화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실제로 거리두기 강화가 반복된 지난 2020년엔 소상공인 사업체 종업원들은 하루 2,000명꼴로 해고당했습니다. 가게에 총 7명이 일을 했었는데 지금은 제 친동생이랑 둘이서만. 지난해 2달과 올해까지 방역 조치에 따라 경기가 롤러코스터를 탄 셈입니다. 이런 가운데 거리두기의 효과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중앙대병원 감염내과 연구팀이 감기 바이러스를 통해 코로나19 거리두기의 효과를 살펴봤는데 대유행이 반복될수록 거리두기의 최대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더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거꾸로 효과의 지속성은 갈수록 떨어졌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사람들이 반응하는 속도라든지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지는 소견들이 보이거든요. 필요현상이라고 봐야죠. 거리두기의 효과는 낮아지고 희생은 쌓여가는 상황에서 방역과 민생을 함께 챙길 수 있는 더 쓸모있는 방역 대책이 절실합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한국여행업협회는 어제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정부 방역 조치에 따른 피해 보상을 촉구하며 여행인 총궐기 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방역 조치에 가장 큰 피해를 본 여행업이 손실보상법 지원 대상에서 빠졌다며 회복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의 손실보상법 지원 대상에 여행업을 포함할 것과 제조업 수준의 지원을 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코로나19 손실보상을 기존 80%에서 100%까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대해서 진지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총리는 어제 KBS 일요 진단에 출연해서 일상회복 첫 걸음을 내딛었다가 다시 되돌리면서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강요한 상황이라 정부도 부담이 크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손실보상 소급 적용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법을 정할 때 정리가 된 부분이라 정부가 소급 적용할 방법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열리는 미러 전략적 안정 대화를 하루 앞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세르게이 라브코브 러시아 외무차관은 현지 시각 9일 우리는 어떤 양보에도 동의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방송에 잇따라 출연해 몇 주 안에 돌파구를 마련할 거라 기대하지 않는다면서 미국은 동유럽에서 군사훈련의 규모에 대해 논의할 준비가 돼 있지만 군사력 규모는 대상이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 문제 해법을 두고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회담 결과에 대한 성급한 낙관론을 경계하면서 상대를 압박하려는 의도를 담은 걸로 해석됩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해 미국과 일본이 베이징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했고 북한도 불참을 공식화했지만 우리 정부는 최대한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정부가 막판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데 이달 말로 예상되는 한중 정상의 화상회담이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이교준 기자입니다. 북한이 베이징 올림픽 불참을 결정한 데 대해 청와대는 구체적 반응을 삼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베이징 올림픽 참석 여부에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여전히 신중한 입장입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최근 한 방송에 출연해 좀 더 시간을 갖고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막바지에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도 직전 동계올림픽 개최국으로서의 역할 등을 감안하겠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번 동계올림픽이 지난 2018년 평창올림픽에 이어서 동북아와 세계의 평화와 번영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성공적 개최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지만 북한이 불참을 공식화하면서 베이징 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추진하려던 우리 정부 구상은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는 시각이 높습니다. 전문가들은 외교적 실익을 따져볼 때 문 대통령의 참석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중국의 역할과 올해가 한중수교 30주년인 점 등을 고려해 정부 대표의 급과 대표단의 규모를 정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한중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외교적 보이콧보다는 제한적인 참여 쪽으로 방향을 틀 것 같고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도 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보는데 정부는 미중 갈등과 남북관계 등 한반도 상황을 고려해 득실을 저울질하고 이달 말 예상되는 한중 화상 정상회담을 전후해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유럽연합 EU가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전력 수요를 충족하겠다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려면 2050년까지 신규 원자력 발전소에 5천억 유로, 우리 돈 약 680조 원을 투자해야 한다는 내부 진단이 나왔습니다. 티에리 브루통 EU 내부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현지 시각 9일 프랑스 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2030년까지 기존 원전에만 500억 유로, 우리 돈 68조 원 투자가 필요하고 신규 원전에도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재생 가능한 에너지와 핵 에너지에 함께 투자해야만 EU가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 0이라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며 원전과 천연가스를 환경 친화적인 녹색 분류 체계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주요 영화와 드라마 시상식인 골든글로브 시상식이 오늘 열리는 가운데 세계 부문 후보에 오른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수상 여부가 주목됩니다. 황동혁 감독의 오징어 게임은 한국 드라마 최초로 드라마 부문 작품상은 물론 이정재 씨가 나무주연상, 오영수 씨가 나무조연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골든글로브는 인종차별과 비영어권 작품에 대한 홀대, 회계 불투명 등으로 비난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한국 드라마인 오징어 게임 낙점으로 쇄신 의지를 보여줄지도 관심입니다. 하지만 골든글로브에 대한 보이콧 분위기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격리 문제 때문에 오징어 게임 제작진은 시상식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관계자들
재판이 오늘 본격 시작됩니다. 정식 공판에는 모든 피고인이 법정에 직접 출석해야 하는 만큼 검찰에 녹취록을 제공하고 수사에 협조해서 구속되지 않은 정영학 회계사도 처음 모습을 드러낼 걸로 보입니다. 앞선 공판 준비 기일에서 정 회계사 측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대부분 인정한 반면 나머지 피고인들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날 재판에서는 재판부가 다른 피고인 측의 열람 등사를 허용한 정 회계사 녹취 파일을 두고도 공개 방법 등이 논의될 걸로 전망됩니다. 지난해 11월 한전 협력업체에 소속된 30대 노동자가 감전사고로 숨진 일이 있었습니다. 이후 2달이 흐르고 한전이 뒤늦게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전주위에서의 작업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보도에 김상훈 기자입니다. 지난해 여주지사 정기공사 현장에서 소중한 생명을 잃으신 고 김다운님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협력업체 직원이 혼자 전봇대에 올라가 일하다가 2만 볼트가 넘는 고압 전류에 감전돼 숨진 사고와 관련해서 한전 임직원이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면서 특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사고 2달 만에 나온 뒷북 대책이라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하지만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한전의 치명적인 3대 재해를 막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먼저 감전 예방을 위해 전력선을 직접 접촉하는 공법을 즉시 전면 퇴출하고 정전 후 작업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끼임 사고 근절을 위해 전기공사용 특수 차량에 밀림 방지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원격 모니터링으로 확인 후 작업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추락사고 방지를 위해 작업자가 전주에 직접 오르는 작업을 전면 금지하고 전국 모든 철탑에 추락 방지 장치 설치를 내년까지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사 현장 한 곳에 안전 담당자 1명이라는 원칙을 적용하고 안전 관련 부정 행위가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공사의 참여 기회를 박탈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전이 주말 긴급 회견을 한 데는 정부가 한전을 포함해서 기업 모두에게 중대재해 처벌법을 수정 없이 시행할 것임을 거듭 피력했기 때문입니다.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데 사망사고의 획기적인 감축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수정을 요구하는 한편 시행으로 사업주 등에게도 징역형도 부과될 수 있어 대책 마련에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대재해의 기준이 분명치 않은 상황이어서 법 시행 초기 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진화 작업을 하던 도중 소방관 3명이 순직한 평택 냉동창고 공사장의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한 합동 감식이 오늘 진행됩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수사본부는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소방과 국과수 등 관계자 40여 명과 함께 현장에서 감식을 벌일 예정입니다. 감식은 자세한 화재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불이 처음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건물 1층을 중점적으로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 이어서 불이 확산하게 된 이유와 소방관들이 숨진 경위 등도 살펴볼 전망입니다. 미국 뉴욕시의 한 아파트에서 큰 불이 나 19명이 숨졌습니다. 현지 시각 9일 뉴욕타임즈와 MBC 뉴욕 등에 따르면 일요일인 이날 오전 10시 5분쯤 뉴욕시 브롱크스의 19층짜리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오후 1시까지 200여 명의 소방관이 투입돼 불길을 잡았지만 최소 32명의 중상자를 비롯해 모두 63명이 다친 걸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어린이 9명을 포함한 19명이 숨졌다고 AP통신이 소방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2, 3층의 한 복층 아파트에서 시작된 화재로 건물 높이만큼 연기가 치솟을 정도로 많은 유독가스가 발생한 탓에 피해가 커졌습니다. 참 많은 세월이 흘렀는데 왜 나는 엊그제 같은지.
네,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고 이한열 열사의 어머니인 배음심 여사의 빈소를 조문했습니다. 여야 대선 후보들도 고인의 뜻을 깊이 새겨서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며 애도했습니다. 백종교 기자입니다. 고 이한열 열사의 어머니인 배은심 여사 별세 소식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직접 빈소를 찾았습니다. 6월 민주항쟁의 상징인 이 열사와 아들의 못다 이룬 꿈을 이어간 배 여사의 희생과 헌신이 오늘날의 민주주의를 만들었다며 고인의 넋을 기렸습니다. 유가족을 위로하고 이어 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소속 유족들도 만났습니다. 내일 모이자요. 내일 보자요. 그리고 헤어졌거든요. 아침에 그런 소식을 여사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당연히 와야죠. 예, 감사합니다. 청와대는 장례는 사회장으로 치러지며 시민사회단체 원로들이 고문단을 맡고 오랜 인연을 이어온 우상호 국회의원이 호상을 맡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여야 대선 후보들도 평생을 민주화운동에 헌신한 배 여사를 일제히 추모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민주주의 어머님의 영면을 기원한다는 메시지를 밝힌 데 이어 늦은 저녁 직접 빈소를 찾아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반드시 지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SNS에 올린 글에서 다시는 민주주의를 위해 삶을 희생하고 고통받는 가족들이 생기지 않는 나라가 되도록 뜻을 이어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조문을 마친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고인이 온몸으로 실천하셨던 민주주의를 더 꽃피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SNS에 감히 넘볼 수 없는 숭고한 정신과 꿋꿋함을 잊지 않고 깊이 새기고 살겠다고 적었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여야 대선 주자들이 새해 들어서 생활형 밀착 공약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적정선을 넘어서는 민간 분양가는 통제하고 비정규직 차별은 이른바 공정수당으로 도입하겠다고 해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민간의 분양가들이 지나치게 과중하게 책정이 되면서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라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적정한 선을 넘어서는 분양가는 통제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시간을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효율과 성과를 낸다면 고용 불안정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사용자 입장에서도 지속적인 업무, 상시적 업무에 대해서는 비정규보다는 정규직을 쓰는 게 이익이 되겠죠. 꼭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사회의 이 약자에게 더 가혹한 이런 문화와 시스템을 반드시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병사 월급 200만 원 공약을 내세우면서 이른바 2대남 표심 공약에 나섰습니다. 최저임금 취지에 비추어서 공정과 상식에 맞는 것이기에 필요하다고 말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강제 징집이 됐더라도 어떤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그런 분들한테 최저임금을 보장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최저임금제도 취지에 비추어서 그게 공정과 상식에 맞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 공약을 발표를 한 것이고요. 그래서 여성 공약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아마 계속 또 여러 국민들께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입장을 보여드릴 생각입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반려동물 건강보험을 도입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심 후보는 연간 보험료를 일정 금액 내면 예방접종, 중성화 수술 등 의료비를 지원하고 건강보험 시행할 때까지 반려동물 의료비를 소득 공제 항목에 추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현행 만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 이른바 촉법 소년 연령을 만 12세로 낮추고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 후보는 청소년이라고 해도 범죄 수법과 잔혹성도 성인 못지않은 경우가 많다며 조직적 학교폭력이나 성폭력, 반사회적 범죄 등과 같은 소년 강력 범죄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새로운 물결 김동연 대선 후보는 문재인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로 일했을 당시 부동산 정책을 두고 청와대 정책 라인과 고성이 오갈 정도로 크게 싸웠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는 경제 전문 유튜브 채널 3프로TV에 출연해서 자신은 공급 확대를 주장했지만 청와대에선 규제만 강화했다며 이같이 전하고 부동산 공급의 관건은 패스트트랙인 만큼 주택 예약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지지율만 홀로 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지난 7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한 차기 대선 후보 여론조사 결과 이재명 후보는 지난주보다 3.4%포인트 낮은 37.6%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윤 후보 역시 1.9%포인트 내린 35.2%로 두 후보 간 격차는 오차 범위 아닌 2.4%포인트였습니다. 반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5.9%포인트 오른 15.1%,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2.3%, 새로운 물결 김동연 후보가 0.4%로 뒤를 이었습니다. 야권 후보 단일화로 적합한 후보를 묻는 조사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37.3%, 윤석열 후보가 35.5%로 나타나 의견이 팽팽하게 나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체 질문지 등 자세한 내용은 한국사회여론연구소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치권에서 멸공을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의 SNS에서 시작해 이후 정치권으로 확산했습니다.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SNS에서 73만 명이 넘는 팔로워를 거느린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지난 6일 숙취 해소제 사진과 함께 멸공이라는 해시태그를 단 게 발단이었습니다. 정 부회장은 이후 인스타그램에서 멸공 태그가 붙은 게시물을 가이드라인 위반이라며 삭제하자 이에 항의하며 멸공을 붙인 글을 잇따라 올렸습니다. 이를 두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거의 윤석열 수준이라고 저격하며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바로 다음 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반격에 나섰습니다. 정 부회장이 운영하는 대형마트를 찾아 달걀과 파, 멸치, 콩을 사는 사진을 올렸는데 달과 파는 문파,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을 뜻하고 멸치와 콩은 멸공을 뜻한 걸로 보입니다. 이어서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장 보는 사진과 함께 멸공, 자유라는 게시물을 올렸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멸치볶음과 콩조림을 곁들여 식사하는 영상을 올리며 멸공 챌린지라는 해시태그를 달았습니다. 논란은 갈수록 번졌습니다. 민주당 남영희 선대위 대변인은 공정과 상식이 망하자 멸공과 자유로 판가리 중인 듯하다며 7, 80년대 윤석열 검찰당 구호로는 안성맞춤이라고 꼬집었고 박영선 디지털 대전환 위원장은 대기업 마트에서 장을 본 걸 두고 소상공인의 마음을 생각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이준석 대표는 박 위원장이야말로 장관 시절 신세계 이마트와 협업까지 했으면서 억지흉을 본다고 반격했습니다. 장 보는 사진을 올린 윤석열 후보는 어떤 의미로 올린 거냐는 질문에 그냥 필요한 물건을 산 거라고 해명했지만 멸공 공방은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개그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표창장을 위조한 딸보다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아들을 키우겠다고 답변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상호 의원은 지난 8일 SNL코리아에 출연해서 둘 중 한 명을 꼭 키워야 한다면이라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선택했습니다. 우 의원은 어떻게 답해도 죽는 질문이라고 난처해하면서도 상습 도박이라고 하지만 예를 들면 사행성 게임에 접어든 거라며 반성하고 거듭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터뷰 마지막에는 표창장 위조와 도박을 갖다 붙이면 어떡하냐며 조국한테 죽었다고 웃으며 말하기도 했습니다. 실손보험료가 올해 또 올라가면서 가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매년 적자를 이어가고 있는 보험업계도 여전히 만족하지는 못하고 있는데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과잉 진료 문제를 먼저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이선우 씨는 지난 2007년 5년 갱신 주기로 남편과 함께 1세대 실손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둘이 합쳐 처음 2만 원대에서 최근 5만 원대까지 조금씩 올랐는데 이번에 날라온 안내문 속 갱신보험료는 자릿수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17만 원 수준으로 3배가량 훌쩍 뛴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실손 가입 고객님이 지금 똑같은 상황이세요. 그래서 기존에 6만 8천 원씩에다가 갑자기 19만 원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많이 고객님들이 정작 혜택을 받아본 적도 없는 상황에서 보험료가 아깝기도 하고 막막하기도 할 따름입니다. 억울한 거예요, 그냥 억울해요. 왜 나는 한 번도 병원에 가서 제대로 진료받은 적도 없고 그 다음 주기에는 또 오르겠죠. 그래서 아마 죽기 전까지 계속 오르지 않을까 싶어요. 아마 포기하는 쪽을 택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열심히 돈을 벌어서 적금을 들어서 아프면 쓰는 걸로. 실손보험은 가입 시기에 따라 4세대로 나뉩니다. 이 가운데 자기부담금이 없거나 적은 1, 2세대 실손보험료는 올해 평균 16%, 3세대는 평균 8.9% 인상됩니다. 올해 갱신 주기를 맞는 가입자는 그동안의 누적 인상률에 나이별 위험률까지 더해져 이 시처럼 보험료가 크게 오를 수 있습니다. 실손보험은 가입자만 3,500만 명으로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릴 만큼 필수 보험입니다. 그러나 최근 4년 연속 보험료가 오르는 등 가입자 부담은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험료가 오르는 이유는 보험사 적자폭이 커지고 있기 때문인데 이 적자폭을 키우는 건 비급여 항목에 대한 과잉 진료 탓이라는 목소리가 큽니다. 기존 보험에 제어 수단이 없다 보니 환자들의 과도한 의료 이용과 돈을 벌려는 병원들의 과잉 진료를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비급여 진료비는 각 병원이 정하게 돼 있어서 가격이 천차만별이라는 점도 문제입니다. 일단 보험업계는 해결책으로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가 매년 할증되는 4세대 보험을 지난해부터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전환율이 높지 않고 기존 가입자들에게 이점도 그다지 크지 않다 보니 근본적으로 비급여 과잉 진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고가의 수가를 매기지 못하도록 뭐 상한을 정해준다든지 아니면 진료량에 대한 상한 이런 식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그를 의료계 쪽에서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뭔가 체계가 마련이 필요한 거죠. 금감원도 보험업계와 함께 비급여 항목 관련 보험금 지급 기준 개편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1년 동안 실손보험료를 한 번도 타지 않는 가입자는 60%가 넘습니다. 일부 고액 수령자 때문에 전체 가입자가 피해를 보는 구조인 만큼 보험료 인상에서 한 발 더 나아간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올해 6월까지 실손의료보험 갈아타기를 신청한 가입자는 1년 동안 보험료 50%를 할인받습니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2021년 6월 이전 실손보험 가입자가 4세대 개인 실손보험으로 계약을 전환하면 1년 동안 보험료의 50%를 할인해준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공급되는 4세대 실손보험은 과잉 진료를 억제하고 가입자 간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한 걸로 보험료가 옛 상품보다 훨씬 저렴한 대신 진료비 자기 부담 비율이 20에서 30%로 높습니다. 만 10살에 태극마크를 달았던 될성 부른 떡잎 피겨의 류영 선수가 생애 첫 올림픽에 출전합니다. 출사표대로 베이징 시상대에서 중국어로 소감을 밝힐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피겨 요정 유영의 프리스케이팅 연기입니다. 필살기 트리플 악셀로 깔끔하게 포문을 열더니 익숙한 레미제라블 음악에 맞춰 4분 10초 드라마를 촘촘하게 채웠습니다. 평창 선발전 땐 우승하고도 나이 제한에 걸려 출전을 못했던 유영은 두 차례 선발전에서 쇼트와 프리 모두 압도적인 1등에 오르며 이변 없이 베이징 티켓을 쥐었습니다. 저의 첫 올림픽이 정말 믿기지 않지만 어렸을 때부터 꿈꿔왔던 자리만큼 그만큼 더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유영은 김연아 키즈의 선두주자입니다. 지난 2013년 싱가포르에서 한국으로 피겨 유학을 왔고 이듬해 만 10살 7개월 나이에 최연소 국가대표에 발탁되더니 종합선수권 최연소 우승, 김연아 이후 첫 200점 돌파 등 줄줄이 새 역사를 썼습니다. 지난 2016년 YTN 생방송에 출연해선 떨리는 기색도 없이 당당한 포부도 밝혔습니다. 연아 언니처럼 메달 따는 게 꿈이에요.
속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서 그러면은 프로그램 할 때는 그냥 웃음이 사라지지 않아요. 유영은 그랑프리 대회와 유스올림픽 등 굵직한 대회에서 꼬박꼬박 메달을 걸었는데 생애 첫 올림픽에서도 시상대를 꿈꿉니다. 베이징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중국어로 소감을 밝히겠다는 과거 출사표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워낙 오래돼서 많이 까먹었지만 그래도 자기소개는 할 순 있어요. 자기소개나 이런 짧은 멘트들은 준비할 생각입니다. 유영은 다음 주 4대륙 선수권 대회에서 실전 감각도 끌어올리고 메달 경쟁력도 시험할 계획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연일 회색빛 하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닷새째 고농도 미세먼지가 날아들며 공기가 무척이나 탁한데요. 현재 전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나쁨에서 매우 나쁨 수준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수도권과 충청, 전북 지역은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되겠고요. 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이 제한된다는 점을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오전부터는 하늘이 차차 흐려지겠고 밤사이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특히 내일부터 제주 산간에는 30cm가 넘는 폭설이 쏟아지겠고요. 이 서해안에도 최고 5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오늘까지는 큰 추위 없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3.1도, 대구는 영하 3.6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한낮에도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5도, 대전은 7도, 대구는 10도, 부산과 울산은 12도 선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찾아오겠고요. 미세먼지는 찬바람에 밀려서 점차 해소가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굿모닝 YTN 이어갑니다. 어제 수도권과 충남 지역에 내려졌던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오늘은 충북과 세종, 전북 지역까지 확대됩니다. 환경부는 어제 수도권과 충남에 이어 오늘 충북과 세종, 전북 지역에도 새벽 6시부터 밤 9시까지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되면 수도권 지역에 있는 석탄발전소 4기는 감축 운영을 하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은 제한되며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또 폐기물 소각장 등 공공사업장에서도 배출 저감 조치가 실시되고 건설 공사장에서는 공사 시간을 바꾸거나 살수차를 운영하고 방진 덮개를 씌우는 등의 조치가 시행됩니다. 네, 올해 첫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됐던 어제 코로나19에 미세먼지까지 덮친 도심은 한산한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래도 겨울방학을 만끽하고 싶은 아이들은 부모님과 함께 겨울 놀이터로 향했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서울에 뿌연 미세먼지가 내려앉았습니다. 도심을 내려다보던 북한산은 모습을 감췄습니다. 건물들도 먼지 속에 몸을 숨겼습니다. 수도권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모두 매우 나쁨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미세먼지가 뒤덮은 도심은 화창한 휴일과 비교해 인적이 드문 모습입니다. 주말을 맞아 나들이 나선 시민들은 흐린 하늘이 야속하기만 합니다. 숨 쉴 때 살짝 막히는 게 살짝 없지 않아 있어요. 일단 친구가 놀러 오자 해갖고 원래 한강 갈 예정이었는데 지하철 잘못 타갖고 일로 오게 됐어요. 너무 흐릿한데 좀 아쉬운 타이밍이 온 것 같아요. 좀. 잠시만 밖에 있어도 목이 칼칼해지는 탓에 오히려 실내 공기가 맑게 느껴집니다. 코와 입이 너무 불편한 것 같았어요. 마스크를 썼음에도. 네, 외부보단 실내가 나은 것 같아요. 오랜만에 나와서 가족끼리 좋은 즐거운 시간 보낸 것 같아요. 그래도 겨울방학을 맞은 아이들은 엄마 아빠 손을 이끌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바이러스와 미세먼지 막아주는 마스크를 방패 삼아 신나게 달립니다. 생각보다 가파른 경사로 앞에서 겁먹은 얼굴도 잠시, 웃음은 떠나질 않습니다. 기분이 머릿속이 울렁거리긴 하지만 뭔가 떨리고 눈썰매 타니까 좋았어요. 친구들이랑 오늘 오기로 약속해서 왔어요. 친구들도 저한테 엄청 잘해줘서 다음에도 또 놀고 싶어요. 코로나19에 탁한 공기까지 뒤덮여 마음껏 즐기기는 힘들었지만 시민들은 저마다의 방법으로 이겨내며 휴일을 보냈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방역 패스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오늘부터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에도 방역 패스가 적용됩니다. 새로 방역 패스가 적용되는 대상인 대규모 점포는 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인 대형 쇼핑몰과 대형마트, 백화점 등 전국 2,000여 곳입니다. 정부는 다만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오늘 16일까지 일주일간의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QR코드 확인을 하지 않는 소규모 점포나 슈퍼마켓, 편의점 등은 방역 패스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지난 3일 시행된 방역 패스 유효 기간의 계도 기간이 종료되면서 오늘부터는 접종 완료 후 180일이 지났는데도 추가 접종을 하지 않으면 접종 완료자로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추가 접종을 했다면 접종 후 14일이 지나지 않아도 곧바로 효력이 생깁니다.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2,80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그제 같은 시간 3,102명보다 297명이 적습니다. 수도권이 1,819명, 수도권 외 지역이 986명입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될 확진자 수는 3,000명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계 곳곳에서 감염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가 유행하는 가운데 어제 발표된 해외 유입 신규 확진자 수가 236명으로 역대 두 번째로 가장 많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는 아프리카 해역에 파병된 청해부대 확진자 270명이 해외 유입으로 분류된 지난해 7월 22일 309명에 이어서 역대 두 번째로 많은 해외 유입 신규 환자 수입니다.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올해 1월 1일 사이 국내 지역사회 확진자 중에는 4%, 해외 유입 중에서는 69.5%가 델타 변이보다 전파력이 두세 배 빠른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지중해 동부 키프로스에서 보고된 델타 크론과 관련해 현재까지 국내 유입이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키프로스 보건당국과 전문가들이 아직 델타 크론과 관련해 우려하기는 이르고 추가 정보 파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앞서 키프로스 대학 생명공학 분자 바이러스학 연구소는 델타 변이 유전체에서 오미크론 변이와 유사한 유전자 특징을 띠고 있는 잡종 변이를 발견하고 델타 크론으로 명명했습니다. 미국에서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면서 누적 확진자가 6천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입원과 사망도 늘면서 의료 시스템에 압박을 주기 시작했는데 주 정부들은 긴급하지 않은 수술을 중단하거나 방위군을 투입해 대응에 나섰습니다. 워싱턴에서 강태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LA 카운티에 있는 유명 해변인 롱비치의 한 검사소입니다. And I've been standing up here for 3 hours now. 가족과 친구 등 주변에서 감염자가 쏟아져 나오니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이 급증하고 있는 겁니다. A lot of family members have been tested positive. Some of which I was spending with New Year's Eve, and a lot of friends as well. 실제 LA 카운티에서는 지난 일주일 동안 20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코로나 대유행 이래 최다 기록입니다. The surge is incredible. I kind of anticipated there to be a surge after Thanksgiving, but I don't think anyone was prepared for the amount of people that we've seen, and we're talking record number of tests. 뉴욕타임스는 일주일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가 8일 기준 65만여 명에 이르렀다고 집계했습니다. 2주 전보다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누적 환자는 5,980만여 명으로 6천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입원 환자도 2주 전보다 78% 늘었고 지난주 초 오히려 줄었던 사망자도 12% 늘면서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염자 확산은 결국 입원 증가 등 의료체계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보건 전문가들의 경고가 현실화하고 있는 셈입니다. 뉴욕주는 최소 2주 동안 비필수 수술을 중단하라고 관내 병원에 지시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매사추세츠, 오리건 등 10곳 넘는 주는 주 방위군을 검사소와 병원 등 의료 현장에 배치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중국의 수도 베이징과 가까운 항구 도시 텐진에서 처음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중국은 텐진에 사는 모든 시민에 대해서 코로나19 검사에 들어가는 등 비상방역에 들어갔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베이징에서 가까운 수도권 도시인 텐진시에 새벽부터 줄이 늘어섰습니다.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려는 사람들입니다. 20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뒤 주민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검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확진자 중 적어도 2명이 전염성이 높은 오미크론 변이 양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我们第一时间接到区指的统一的要求和安排，通过街道、社区还有网格员3级精准的摸排之后，把这个人员按照分时段， 오미크론 감염자 2명은 지역 감염으로 추정되고 있어 중국 당국이 더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10여 건의 오미크론 감염 사례가 보고됐지만 대부분 외국에서 입국해 격리된 사람들이었습니다. 텐진시는 더 이상의 확산을 막기 위해 2개 노선의 일부 지하철역을 폐쇄하고 텐진 시내 주거단지 여러 곳을 봉쇄했습니다. 1,500만에 가까운 텐진 시민 전체에 대한 검사를 이틀 동안 실시합니다. 중국은 확진자가 발생하면 해당 지역을 봉쇄하고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한 PCR 검사를 통해 숨어있는 감염자를 찾아내는 강력한 제로 코로나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4일 베이징에서 개막하는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베이징 인근 도시에서의 오미크론 발견으로 중국 당국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일본에서 코로나19 주요 확산지로 꼽히고 있는 주일 미군 기지에 대해서 미일 양국이 외출을 제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미군 기지 내 감염이 지역사회로 번졌다는 비판이 커지면서 기시다 총리가 뒤늦게 성난 민심을 가라앉히기 위해 나섰습니다. 도쿄에서 이경화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지난주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하야시 일본 외무성 장관은 2차례 마주했습니다. 양국 외교국방장관 회담과 이에 앞선 통화에서도 주일 미군 코로나 상황이 주요 의제로 논의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일본은 이례적으로 강력한 방역 대책을 미국에 촉구했습니다. 外出制限の導入を含め感染防止拡大のための措置を徹底するよう求めてきましたが、厳格な措置を早急に講ずるよう米側にさらに強く求めること。 기시다 총리는 TV 방송에 출연해 주일 미군의 외출 제한에 대해 미국과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나라가 비로소 위기감을 공유했지만 지역 감염은 이미 예상을 뛰어넘는 속도로 퍼졌습니다. 오키나와현은 미군 기지 내 집단 감염이 나타난 지난달 시중 확산 가능성을 우려해 외출 제한 등 강력한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이때부터 일본 정부와 미군이 신속히 대응했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대목입니다. ここ数日、米軍陽性者が再び急増したことは、米軍における感染症拡大防止対策と管理体制の不十分さを示すものと言わざるを得ず、激しい怒りを覚えます。 주일 미군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주둔 조건 등을 규정한 미일 지휘 협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군 소속 함정이나 항공기 등을 타고 입국할 경우 일본 정부 검역을 받지 않게 돼 있는 규정이 방역의 사각지대가 됐기 때문입니다. 기시다 총리는 협정 개정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여론이 계속 이어질 경우 코로나 대응 실패로 물러난 스가 전 총리처럼 기시다 내각의 앞날도 크게 흔들릴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화입니다. 진화 작업 도중 소방관 3명이 순직한 평택 냉동창고 신축 공사장의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한 합동감식이 오늘 실시됩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수사본부는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소방과 국과수 등 관계자 40여 명과 함께 현장에서 감식을 벌일 예정입니다. 감식은 자세한 화재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서 불이 처음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건물 1층을 중점적으로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 불이 확산하게 된 경위와 소방관들이 숨진 경위 등도 살펴볼 전망입니다. 오스템 임플란트의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된 직원 이모 씨는 횡령한 돈을 모두 주식에 투자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이 씨가 횡령한 회사 돈 1,980억 원 전부를 주식을 사는 데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 횡령한 돈 1,430억 원으로 동진 세미캠 주식 392만 주를 사들였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씨가 동진 세미캠 주식 투자에서 큰 손실을 보면서 횡령금 회수가 어려워지자 주식을 팔아 현금화한 뒤 금괴와 부동산 등을 매입하는 데 쓴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행적을 토대로 이 씨가 윗선의 지시를 받아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기보다는 개인의 이익 추구를 위해 회사 돈을 횡령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이 지난달에 시행됐지만 일부 SNS에서 여전히 아동 성착취물이 유통되는 걸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대화방 관리자는 직접 여성을 초대해서 나체 사진을 올리도록 하거나 또 미성년자를 소개해주겠다며 돈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신준명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참가자가 40여 명에 달하는 SNS 비공개 대화방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건씩 불법 음란물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여성 나체 사진과 함께 신상 정보라며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가 적힌 게시물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대화방 참가자들은 사진 속 여성의 외모를 평가하며 악의적인 성희롱 발언을 주고받는가 하면 직접 전화해보니 황급히 끊더라는 등 장난 전화 후기를 공유하며 2차 가해를 일삼기도 했습니다. 해당 대화방에서는 해외에 서버를 둔 웹하드 링크도 수시로 공유되고 있었습니다. 확인 결과 N번방과 박사방에서 제작 유포된 것으로 추정되는 미성년자 성착취물 등 불법 영상이 최소 수백 개 이상 저장돼 있었습니다. 대화방 관리자는 돈을 내면 자신의 노예인 10대 여학생을 소개해주겠다는 제안도 했습니다. 실제로 이 관리자가 미성년자라며 대화방에 초대한 여성은 관리자가 시키는 대로 얼굴과 노출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돈을 내고 초대된 참가자들에게 텔레그램 등의 VIP방을 곧 만들 거라고도 홍보했습니다. 조주빈의 박사방과 유사한 운영 방식입니다. 실제로 관리자는 자신의 SNS에 대화방 홍보글을 올린 뒤 참가자가 모이면 글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추적을 피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N번방과 박사방 사태를 겪은 뒤 관련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달 10일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이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오픈 대화방 등만 제재할 수 있을 뿐 비공개 SNS 대화방에서 사적으로 영상을 공유할 경우 막을 수 없다는 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전문가들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등이 검거된 뒤에도 온라인 공간에 숨어 활동하는 또 다른 조주빈들로 인해 피해자들은 여전히 2차, 3차 피해로 고통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조주빈들이 계속 활동하고 있고 보안성과 이제 안전성이 강화된 매체들로 점점 더 이동하고 있고 과거에 있었던 그런 아동 성착취물들은 더 많이 퍼져나가고 있거든요. YTN 취재진은 문제의 SNS 단체 대화방과 웹하드 링크를 경찰에 제보했습니다. 또 취재 과정에서 확보한 수백 기가바이트 용량의 불법 성착취물도 증거자료로 제출했습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네, 오늘 새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3층짜리 다가구 주택에서 불이 나 주민 1명이 다쳤습니다. SNS에선 반려견을 목줄만 잡고 공중에서 빙빙 돌리는 학대 영상이 퍼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나인 기자입니다. 건물 3층에서 새어나온 희뿌연 연기가 주택가를 뒤덮었습니다. 오늘 새벽 1시 40분쯤 서울 마포구 상수동에 있는 3층짜리 다가구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50분 만에 꺼졌는데 20대 주민 1명이 다리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주택 일부가 불에 탔습니다. 한 남성이 골목을 걸어가며 반려견 목줄을 거칠게 잡아 돌립니다. 매달린 반려견은 공중에서 발버둥치고 땅에 떨어져 끌려가길 반복하다가 손찌검까지 당합니다. 서울 은평구에서 촬영됐다는 이 영상이 밤사이 SNS를 통해 빠르게 퍼지며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동물권단체 케어는 명백한 학대라며 영상 속 남성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오후 6시 50분쯤 경남 통영시 동호항 앞바다에선 34살 남성 A씨가 빠졌다가 해경에 구조됐습니다.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실족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북 전주에선 음주운전 차량이 인도 옆 전봇대를 들이받고 뒤집혔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는데 경찰은 50대 남성 운전자를 입건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나인입니다.
미국 뉴욕시 한 아파트에서 큰 불이 나 19명이 숨졌습니다. 현지 시간 9일 뉴욕타임스와 NBC 뉴욕 등에 따르면 일요일 이날 오전 10시 5분쯤 뉴욕시 브롱크스의 19층짜리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오후 1시까지 200여 명의 소방관이 투입돼 불길을 잡았으나 최소 32명의 중상자를 비롯해서 모두 63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어린이 9명을 포함한 19명이 숨졌다고 AP통신이 소방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2, 3층의 한 복층 아파트에 시작된 화재로 건물 높이만큼 연기가 치솟을 정도로 많은 유독가스가 발생한 탓에 피해가 커졌습니다. 파키스탄 북부 고원 관광지에 폭설이 내리면서 수천 대 차량이 고립돼 수십 명이 동사하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브라질에서는 유명 관광지 협곡에서 수십 미터 바위 절벽이 무너지면서 관광보트를 덮쳐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강성옥 기자입니다. 파키스탄 북부 판자부주 고원 관광지 무루리 지역입니다. 지난주 이곳에 많은 눈이 내리면서 설경을 즐기려는 관광객들이 대거 몰렸습니다. 하지만 지난 7일 금요일 저녁 매서운 강풍과 함께 기록적인 폭설이 계속되면서 수천 대의 차량이 오도 가도 못하고 고립됐습니다. 영하 8도까지 떨어진 강추위와 1m까지 쌓인 눈 속에 관광객 수천 명이 차량 안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하지만 차량의 기름도 떨어지고 음식도 떨어지면서 밤사이에 동사자가 무려 22명이나 발생했습니다. जितनी भी हरकतें हुई हैं ना बस पूरा मुल्क जिसे कहते हैं ना जी इस टाइम उनके साथ बराबर का शरीक गम में डूबा हुआ है बस कुदरत का ये फैसला था उनके प्यारों के यही साल लिखे हुए थे और बहुत नबील इंसान थे वो अब देखें ना 8 मई थे जितनी भी हुई हैं अब उन पर तो क़यामत टूट पड़ी ना 브라질 남동부 푸르나스 호수 협곡입니다. 갑자기 협곡의 절반이 무너져 내리면서 부근을 지나던 소형 관광보트 3척을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10명이 숨지고 30여 명이 다쳤습니다. 푸르나스댐 건설로 형성된 협곡은 아름다운 자연 경관으로 유명해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곳입니다. 브라질 당국은 최근 며칠째 계속된 폭우로 절벽의 지반이 약해져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강성욱입니다. 네, 월요일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이현웅 아나운서가 주요 내용 정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지난주에 있었던 안타까운 사고 소식부터 좀 살펴볼게요. 이 평택 공사장 화재 사고가 지금 화재 원인이 계속 조사 중이고요. 오늘은 합동 감식도 예정이 돼 있는데 이게 인재였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네요. 맞습니다. 두 가지 신문 보여드릴 텐데요. 동아일보하고 서울신문 제목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동아일보는 40여일 전 화재 위험 경고받았다. 또 예견된 인재 이렇게 썼고요. 예. 서울신문은 사고 40일 전 화재 위험 경고 있었다 이렇게 썼습니다. 네. 두 신문 모두 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기사를 썼는데요. 예. 이 자료 작년 11월 해당 공사장에 대한 경고가 있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네. 4층에서 작업할 때 화재 위험이 있으니까 네. 불티가 날아서 옮겨붙지 않도록 방지포를 설치하고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이런 경고였다고 합니다. 네. 물론 작년 11월 30일에 개선 사항을 이행했다고는 하지만 불과 한 달여 만에 1층에서 다른 층에서 화재가 발생하게 된 거고요. 또 2020년 말에 해당 작업장에서는 3명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는데 네. 이로 인해서 진행 중이던 공사가 한 달 정도 중단이 된 바 있습니다. 예. 이렇게 중단이 되면 완공 예정일도 자연스럽게 늘어나야 할 텐데 네. 완공 예정일이 연기되지 않고 그대로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혹시나 무리하게 공사가 진행됐는지 이 부분에 대한 조사도 현재 경찰이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예. 말씀하신 대로 정확한 구체적인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한 합동 감식은 오늘 진행될 예정입니다. 예. 이게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이후에 이걸 확인하는 과정이 또 제대로 됐는지도 살펴봐야 할 것 같네요. 맞습니다. 앞으로 경찰 수사를 좀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정치권 소식
볼게요. 대선이 3월 9일이니까 이제 2달도 채 안 남았죠. 후보들의 하루 일정 그리고 공약들이 계속해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최근에 이런 대선 정책 경쟁에 대해서 좀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었다고요. 맞습니다. 아마 최근에 이제 그런 움직임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느끼고 계실 것 같은데 예. 한국일보와 조선일보도 그런 부분을 좀 꼬집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먼저 한국일보 제목을 보면요. 거대 담론은 사라지고 깨알 공약만 쏟아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의 공약을 이 신문은 특정 계층의 다양한 요구에 소구하는 이른바 마이크로 정책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예. 이 과거의 외환 위기 극복이라던가 아니면 경제 민주화, 적폐 청산 같은 큰 쟁점이 있었던 대선들과 비교하면 이례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 중에 하나로 역시나 최근에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예, 그랬죠. 탈모 치료제 관련 공약을 예로 들었는데요. 포퓰리즘 경쟁이 될 수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오른쪽에 보이는 조선일보도 비슷한 이야기하고 있는데 공약 경쟁에 재미를 앞세워서 국가 대사 논의가 사라졌다 이렇게 제목을 실었습니다. 예. 최근에 유튜브 영상이나 짧은 SNS 메시지를 활용한 전략이 먹히고 있다는 선대위 관계자 이야기를 인용하기도 했는데요. 네. 다만 이런 전략들이 자극적이고 가벼운 콘텐츠로 정치적 갈등만 키울 뿐이라는 비판도 있다고 적었습니다. 네. 자기 진영을 상대로만 캠페인을 하는 셈이기 때문에 이렇게 더 외연 확장을 할 수 없다 이런 전문가 지적도 있다고 합니다. 네, 아마 또 후보나 캠프 모두 이제 시대 변화에 좀 적응하는 과정일 것 같고요. 이제 보니까 핀셋 공약이다 이런 표현도 있긴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앞으로 이제 유권자들께서 판단하실 일이라고 봅니다. 다음 정치권 소식 하나 더 보겠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확실히 언론에 노출되는 빈도가 늘고 있어요. 네. 지금 지지율도 좀 상승세죠. 그렇습니다. 정말 말하는 그대로 몸값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오늘도 여러 신문에서 이 부분을 조명하고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한겨레 신문 그리고 경향신문 두 가지 보여드릴 텐데요. 네. 한겨레는 식지 않는 열풍이 아니고 식지 않는 안풍 예. 이렇게 제목을 뽑았습니다. 예. 그리고 오른쪽의 경향은 존재감이 커지고 있는 안철수 이렇게 뽑았는데 두 신문 모두 다 마의 15%를 넘었다고 썼습니다. 네. 여기서 말한 15%, TBS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해서 지난 7일과 8일 전국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예. 이재명 후보가 37.6%, 윤석열 후보가 35.2%,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15.1%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 15%를 넘었다라는 것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 지난주보다 한 주 전보다 또 5.9%포인트 오른 수치라는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예. 그리고 한겨레 신문에 실린 여론조사를 보면요. 이건 CBS가 서던포스트에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이제 조사를 한 거고요. 예. 야권 단일화가 이루어졌을 경우에 안철수 후보로 이루어질 경우 누구에게 투표하겠냐 이런 질문을 했더니 42.3%가 안철수 후보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예. 이 조사에서 이재명 후보는 28.9%로 나왔다고 하고요. 예. 반면에 윤석열 후보로 야권 단일화가 될 경우 예. 누구에게 투표하겠냐? 윤석열 후보 34.4%, 이재명 후보 33.6%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만약에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다자대결로 흘러갔을 경우에는 안철수 후보 12.8%로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런 여론조사를 보면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야권 단일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단일화는 일단 윤석열 후보도 그렇고 안철수 후보도 그렇고 아직 얘기할 필요 없다 이런 입장이니까요.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겠죠.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이게 사진 한 장으로 모든 게 다 표현되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맞습니다. 기사입니까? 동아일보에 실린 기사인데 네. 사진 말씀하신 사진을 보면 굉장히 이게 큰 산 같은 게 보입니다. 예. 사실 구체적으로 보면 쓰레기 더미인데요. 네. 작업자의 인터뷰를 보면 활동량이 보통 줄어드는 겨울에는 쓰레기 배출이 적어지기 마련인데 최근에는 오히려 인력이 부족할 정도로 쓰레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 신문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3번째로 1인당 플라스틱 배출량이 많은 나라라고 했는데요. 특히나 코로나19 이후에 배달 음식도 늘고 또 택배도 늘면서 상황이 더 심각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우리나라도 계속해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오는 4월이면은 카페 내에서 일회용품 사용 다시 금지하게 되고요. 예, 그렇죠. 또 11월부터는 소규모 점포의 비닐봉투 사용을 전면 금지하게 되는데 이런 조치들 충분하지는 않다고 보고 네. 있었습니다. 해외 사례랑 비교를 하기도 했는데요.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2025년부터 모든 음식과 음료 포장에 플라스틱을 쓸 수 없게 했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2040년
일회용 플라스틱을 전면 퇴출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과 비교해 봤을 때 우리도 보다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로드맵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 환경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 쫓아가는 입장이다 보니까 하나하나 좀 차근차근 풀어가야 될 것 같고, 다음도 좀 환경과 관련된 문제인데 패션 산업도 이 환경 파괴에 좀 영향을 준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기사를 보고 좀 깜짝 놀라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중앙일보가 의류 산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명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 기사에 나온 사진을 보면요. 의류가 생산부터 폐기까지 이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량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 아래 작은 글씨 지금 잘 보이진 않겠지만 서울에서 목포까지 자동차로 이동할 때 발생되는 양과 비슷하다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실제로 패션 산업은 온실가스의 연간 배출량의 10% 정도를 차지한다고 하는데요. 전 세계의 항공업과 해운업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양보다 많다고 합니다. 이 부분 상당히 깜짝 놀랐고요. 또 명품 브랜드들의 과포장 문제라던가 희소성을 위해서 재고를 소각하는 관행에 대해서 꼬집는 내용도 있었고요. 탄소 절감을 위해서는 중고 의류 활용이 많아져야 한다 이런 내용도 담고 있었습니다. 네, 다음 물가 소식 볼 텐데 지난주에 저희가 스타벅스 커피가 오를 수도 있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올린다고 발표를 했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걸 포함해서 이제 올해 물가가 어떤 게 오르는지 정리한 게 있던데 생각보다 많이 오르네요. 다른 게. 서울신문에서 정리한 내용을 보면요. 1월에 스타벅스가 이제 오는 13일에 올리기로 했고 버거킹 같은 경우는 이미 올렸습니다. 그리고 대선 후에는 전기와 가스 요금도 올리기로 되어 있고요. 또 4월부터는 맥주와 막걸리에 붙는 주세도 인상이 되기로 되어 있습니다. 커피값 먼저 보면요. 저희가 말씀하셨듯 지난주에 이제 가격 인상을 검토한다라는 내용 전해드렸잖아요. 검토가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당장 13일부터 올리기로 했고요. 대선 후 2분기부터는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연내에 계속해서 차근차근 오를 예정입니다. 이렇게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겨레 신문을 보면요. 스타벅스 기프티콘 사재기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가격이 인상되기 전에 미리미리 챙겨두자 이런 움직임이 있다는 건데 기프티콘은 유효기간이 5년이라고 그래요. 5년 굉장히 기네요. 네. 이걸 미리 사두면 인상 전 가격으로 먹을 수 있다는 걸 노린 그런 움직임이 최근에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스타벅스 측에서는 별도의 대응은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한 인터넷에 제가 후기를 보기도 했는데 왜 이벤트 같은 걸로 커피 쿠폰 많이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거를 예정된 시간보다 빨리 주는 경우가 최근에 많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가격 인상되기 전에 이벤트 쿠폰 먼저 주겠다. 이런 움직임들이 최근에 있다고 합니다. 참 재밌는 소식이네요. 다음 스포츠 한번 볼 텐데 이거 좀 놀랐습니다. 호주 프로야구의 여성 선수가 데뷔를 했다고요? 네, 경향신문에 실린 기사인데요. 주인공은 멜버른 에이시스의 17세 소녀 제네비브 비컴이라는 선수입니다. 이 비컴은 팀이 지고 있던 6회에 등판해서 1이닝을 무안타 무실점으로 막는 호투를 펼쳤다고 하는데요. 최고 구속이 무려 135km라고 합니다. 투수인 거죠? 투수입니다. 이날 경기 자체는 이벤트 경기긴 했지만요. 이벤트 경기여서 여성 선수가 나온 것은 아니고요. 실제로 지난 2일에 멜버른 구단과 육성 선수 계약을 마친 엄연한 정식 선수입니다. 경기 후에 인터뷰에서 보면요. 여자라고 소프트볼로 전향하라고 하더라도 꿈이 있다면 듣지 마라. 이렇게 조언을 하면서 열심히 하면 불가능은 없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너무나 멋진 모습이었고 다음에는 정규리그에 등판해서 호투 펼쳤다 이런 소식 꼭 전해드릴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러게요. 앞으로 정말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피겨의 남녀 간판 차준환, 유영 선수가 국가대표 2차 선발전에서 나란히 우승하며 베이징 동계올림픽 출전을 확정했습니다. 차준환은 프리스케이팅에서 두 차례 4회전 점프를 깔끔하게 해내며 185점을 기록해 개인 최고점인 283.31점으로 1위에 올랐습니다. 차준환은 평창에 이어 자신의 두 번째 올림픽에서 톱10에 도전합니다. 여자 싱글의 유영도 쇼트와 프리에서 모두 1위에 오르며 총점 221.49점으로 우승, 생애 첫 올림픽 출전을 확정했습니다. 평창 올림픽 때 나이가 어려서 출전하지 못했던 유영은 필살기인 트리플 악셀을 앞세워 시상대에 도전합니다. 두 선수의 베이징 출사표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계획한 구성과 함께 깨끗한 경기를 하고 또 후회 없는 경기를 한다면은 높은 곳을 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꿈의 무대인 만큼 제가 최선을 다해서 즐기고 싶고요. 그리고 꼭 실수하지 않고 클린하는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고 싶어요. 세계 테니스 1위 조코비치가 코로나19에 확진되고도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활동한 사실이 알려져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호주 입국 거부를 둘러싼 논란도 계속되고 있는데 호주 법원은 현지 시각 10일 입국 허용 여부에 대해서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신윤정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16일 자신의 모습을 담은 우표 발행 행사에 참석한 조코비치.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웃으며 대화하고 있지만 이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백신 미접종을 이유로 호주 입국을 거부당한 조코비치가 지난달 코로나19에 확진돼 백신을 맞을 필요가 없는 거라며 확진 날짜까지 공개한 겁니다. 확진 다음 날 다른 행사에서도 노마스크로 참석한 사진까지 나오며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에도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당시 본인이 주최한 미니 투어에서도 방역 수칙을 무시해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호주 정부의 조코비치 입국 거부를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코비치가 격리된 호주 멜버른 호텔 주변에 조코비치 지지자 등이 몰려 세르비아 국기를 흔들며 조코비치의 석방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More and more embarrassing for Australia, which is supposed to be the home of the free, and we're not. He's locked up in that hotel room. 세르비아에서 연일 집회에 참가하고 있는 조코비치의 가족들은 입국 거부가 호주 국내 정치 상황 때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5월 총선을 앞두고 방역 실패로 지지율이 떨어진 여당이 분위기 반전을 위해 조코비치를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는 겁니다. Ljudi, ovo nije, ovo ne veže sa sportom, ne veže sa Novak, ovo je politička odluka, politička. 이런 가운데 입국 불허 결정 소송에 대한 법원의 정식 심리가 현지 시각 10일 열립니다. 조코비치의 호주 오픈 참가 여부와 함께 추방 결정이 내려질 경우 최대 3년간 호주 입국이 거부될 수도 있어서 법원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동장군의 기세가 절정에 이르면 활기를 띠는 곳이 있습니다. 국내 최대 황태 주산지 강원도 인제 황태마을인데요. 홍성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강원도 설악산 끝자락 인제군 용대리. 통나무 덕장마다 명태가 촘촘히 내걸렸습니다. 강추위가 시작되면 황태마을에서 펼쳐지는 풍경. 올해는 추위가 빨리 시작돼 작업도 벌써 막바지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자연에 의존하잖아. 그래서 우리는 하늘하고 동업한다래. 잦은 폭설과 설악산 골짜기의 매서운 칼바람, 그리고 15도 이상의 큰 일교차. 이 혹독한 겨울 날씨가 황태 생산엔 최적입니다. 덕장에 빼곡하게 걸린 이 생선, 아직은 꽁꽁한 동태입니다. 겨우내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해야 하지만 인제군 용대리의 특산품 황태로 거듭나게 됩니다. 국내 황태 생산의 70%를 차지하지만 매년 사정은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값싼 중국산 황태 수입에 애를 먹었는데 코로나19 여파까지 겹쳐 수요가 평년의 3분의 1까지 줄었습니다. 매년 3천만 마리가 넘는 명태가 덕장에 내걸렸지만 올해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마을 황태 식당과 판매점도 활기를 잃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매출액이 급감하는 건 뭐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특단의 대책을 세우기는 어렵지만 비대면적인 그런 뭐 이렇게 인터넷 쇼핑몰이나 코로나19 장기화에 생산량을 크게 줄인 용대리 황태. 하지만 평년보다 일찍 시작된 추위에 품질은 어느 해보다 좋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홍석욱입니다. 네, 미국 주요 영화 드라마 시상식인 골든 글로브 시상식이 오늘 열리는 가운데 세계 부문 후보에 오른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수상 여부가 주목됩니다.
전 세계적 반향을 불러온 황동혁 감독의 오징어 게임은 한국 드라마 최초로 드라마 부분 작품상은 물론 이정재 씨가 나무주연상, 오영수 씨가 나무조연상 후보에 올라 있습니다. 골든글로브는 미국 아카데미상과 에미상의 전초전으로 불리는 시상식으로 오징어 게임이 수상하게 된다면 한국 콘텐츠의 창작력을 다시 한번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골든글로브는 인종차별과 비영어권 작품에 대한 홀대, 회계 불투명 등으로 비난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한국 드라마인 오징어 게임 낙점으로 최신 의지를 보여줄지도 관심입니다. 네, 어젯밤 전국 곳곳에서 KT의 IPTV 서비스인 올레TV 일부 채널이 먹통이 돼 시청자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어젯밤 11시쯤부터 40여 분 동안 서울과 경북, 대구, 부산 등 일부 지역에서 올레TV를 통해 KBS, MBC, SBS, EBS를 비롯한 지상파와 일부 종합편성 채널이 송출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자정은 넘겨 대부분 복구됐지만 고객센터의 문의가 폭주하면서 가입자들이 제대로 안내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KT는 정확한 사고 원인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출근길에는 꼭 KF80 이상의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가 정체되면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특히 수도권과 세종, 또 충북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80 마이크로그램 안팎으로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또한 중부와 전북 그리고 경북 지역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도 발효 중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수도권과 충청 전북 지역으로는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도 시행되는데요. 저녁 9시까지 공공사업장과 공사장은 운영 시간을 단축하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이 제한됩니다. 오늘도 추위를 주춤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3.1도, 대전 영하 4.3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5도, 광주 9도, 대구는 10도까지 올라서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낮 동안 흐린 하늘이 이어지다 퇴근길 무렵에는 서쪽 지역부터 눈구름이 유입됩니다. 내일 새벽까지 중부와 호남, 경북 북부 내륙에 1cm 안팎의 적은 눈이 내리겠지만 제주 산간 많은 곳에는 30cm 이상의 폭설이 쏟아지겠습니다. 눈구름과 함께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내일부터는 다시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이어집니다. 또한 내일은 찬바람에 의해서 미세먼지가 점차 해소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YTN 홍나실입니다. 이상으로 굿모닝 YTN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YTN 24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